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우리 외교의 슈퍼위크를 앞두고 코스피가 4천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삼성전자는 사상 처음 10만 전자 대열에 올랐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비상계엄 1호 판결의 당사자는 한덕수 전 총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을 맡은 이진관 재판부가 11월 중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심리 중인 지귀현 재판부보다 한 달 넘게 빨리 나올 전망입니다. 김건희 씨가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도 절차를 어기고 들어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등이 보관돼 있습니다. 외부인 출입은 엄격히 제한돼 비밀의 방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네, 4천을 돌파한 건 사상 처음입니다. 지난 6월 3천을 넘어선 지 넉 달 만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을 씻은 걸 넘어 올해 상승폭이 주요국 증시를 압도했습니다. 저 소식 전다빈 기자입니다. 개장 직후부터 수직 상승한 코스피는 전장보다 2.57% 오른 4,042.8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4천선을 뚫은 건 사상 처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스피 4천 시대라는 그야말로 전인미답의 지수를 달성하였습니다. 1980년대 1000선을 돌파한 코스피는 IMF 외환위기로 휘청거렸다가 경기가 호황이던 2007년 2000선을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악재를 거친 뒤엔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자금에 힘입어 3000선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말 계엄 사태라는 위기가 찾아왔지만 올 들어 파죽지세로 오른 코스피는 오늘 45년 만에 새 역사를 썼습니다. 자본시장 육성 정책 자체가 상당히 좀 효과를 봤다라고 AI 사이클, 이거로 인한 국내 반도체 업종의 수혜 효과, 이러한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강했다라는 것이 올 들어 코스피 상승폭은 70%에 육박하며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증시를 압도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하반기에만 17조 원 넘게 순매수하며 증시를 견인했습니다. 정부의 어떤 주식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글로벌 지수에 한국이 지금 편입된다는 그런 소식들이 환차익에 대한 기대익도 상당히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에이펙 주간을 맞아 미중 관세 협상 타결 기대감이 커지며 일본과 대만 증시도 오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동성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해지가 안 되니까요. 이걸 다른 자산으로 옮겨가는 거 2021년 3년 전 고점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한 4% 정도는 폭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목은 이번 주 예정된 미국 금리 인하 여부와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쏠립니다. 코스피 4천 이정표가 우리 증시 발목을 잡아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반도체 호황도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AI 수요가 폭발하며 AI 칩 주가가 급등했는데 삼성전자가 대표적입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10만 원을 넘었습니다. 이런 상승세가 코스피 5천 시대까지 열어줄 것인지 이상화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사상 처음 10만 원, 시총 6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 초 5만 원대 머물던 주가는 반도체 실적 개선과 엔비디아 HBM 납품 초읽기에 지난달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5% 가까이 오른 53만 5천 원으로 마감했는데 올해만 200% 넘게 급등한 겁니다. 반도체 외에 조선, 방산 등도 코스피 상승세를 견인했는데 대형주 쏠림 현상은 전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아예 코스피 내에서도 대형주랑 중형주, 소형주 다 좀 제각각 놀고 있습니다. 4월부터 상승을 했지만 6월 들어서 이제 소형주는 배제가 됐고, 그리고 9월 들어서 상승세에서는 중형주도 배제가 됐습니다. 관건은 이런 흐름이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인 코스피 5천까지 이어질지 여부입니다. AI 투자 사이클 자체가 내년에도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국내 어떤 제반 정책 자체가 어떤 성장 자체를 좀 지지할 수 있는 어떤 흐름만 나오진다라고 하면 내년에 코스피 5천은 가능하지 않을까 좀. 글로벌 AI 수요가 지금처럼 늘고 우리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5천 전망이 긍정적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다만 여전히 약세를 보이는 원화와
관세 협상 불확실성은 증시 향방을 바꿀 수 있는 변수로 꼽힙니다. 환율과 코스피의 차이에서 보듯이 경제 상황 대비해서 주가가 조금 과하게 오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시장을 향한 정부의 일관적인 메시지와 이를 뒷받침할 기업들의 실적 등 추가 동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37%, 전 세계 GDP의 61%, 에이펙 지역은 세계의 중심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에이펙 회의가 이번 주 경주에서 열리고 한미, 미중, 한중의 정상회담도 잇따라 열립니다.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조보경 기자, 정상회의장 준비는 다 끝났습니까? 네, 나흘 뒤 21개국 에이펙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서 정상회의를 할 정상회의장이 제 뒤로 보이는 건물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막바지 마감 점검과 또 시험 운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이름은 화백 컨벤션 센터인데요. 신라시대 국가 중대사를 만장일치제로 논하던 화백회의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원국 정상들의 합의를 통해서 경주선언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합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오늘 에이펙 주간 첫날을 맞아서 최종 고위 관리회의가 열렸는데 AI와 인구 대응 문제를 주제로 정상회의 반영을 목표로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We face the important task of concluding the discussions of APEC 2025 and preparing to translate them into the tangible outcomes of the leaders' meeting. 네, 주요국 정상들의 입국 일정은 확정이 됐습니까? 네, 각국 정상들은 정상회의 날짜가 임박한 30일 또 31일에 집중적으로 경주에 집결할 걸로 보입니다. 이보다 빠르게 도착하는 정상이 29일에 입국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오자마자 경주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요.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0일에 입국해서 미중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여기서 관세 협상 단판을 지을지 또 히토류 관련 딜이 오갈지 주목됩니다. 시 주석은 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을 한 뒤 차기 에이펙 의장국으로서 에이펙기를 넘겨받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또 지난주에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도 이재명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네, 경주 전역의 경비와 보안도 삼엄할 것 같습니다. 직접 돌아보니 어땠습니까? 네, 경주는 오늘부터 육해공을 봉쇄한 그야말로 진공 상태의 경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쯤 제가 에이펙 준비 상황 취재를 위해서 경주에 왔었는데 그때와는 180도 달라진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하루 경주 시내와 또 회의장 인근을 돌아본 내용을 리포트로 준비했습니다.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가 있는 보문단지 일대는 가장 높은 수준의 경호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명 레드존으로 분류되는 만큼 삼엄한 분위기입니다. 정상회의가 열릴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앞입니다. 옆을 보시면 이렇게 인도를 따라 사람 키보다 훨씬 큰 2.4m 높이의 철제 펜스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차량 통제 등을 알리는 입간판도 곳곳에 보입니다. 해경 특수기동정은 24시간 보문호를 돌며 주변은 물론 물속 밑바닥까지 수색합니다. 헬기와 드론 무력화 장비도 동원됐습니다. 경찰분들도 되게 많이 돌아다니시고 그리고 한 3주 전에 답사 왔었는데 그때보다도 외국분들도 엄청 많이 계셔가지고 되게 놀랐어요. CEO 서밋이 열리는 내일부터는 가용 경찰력의 100%를 동원할 수 있는 가포 비상이 내려집니다. 처음 치르는 국제 행사에 시민들의 기대감과 들뜬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주요 회담 장소로 예상되는 국립경주박물관은 오늘도 관람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내일부터는 휴가 나고 일반 관람객들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널리 이렇게 잘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경주 시내 주요 장소들은 모두 에이펙 행사를 위한 무대가 됐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경주 에이펙의 최대 관심사는 모레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고 이 회담의 최대 쟁점은 3,500억 달러에 대한 타결 여부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에 바로 타결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해 투자 방식, 투자 규모, 투자 시기, 손실 분담 및 이익 분배 방식 등 모든 것이 여전히 쟁점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인터뷰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에 다녀온 직후인 지난 24일 이뤄졌습니다. 가장 최근의 협상 상황이 반영된 발언인 건데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에 오르며 타결이 임박했다고 밝힌 것과는 상반된 인식을 드러낸 겁니다. 이 대통령은 지연된다고 해서 꼭 실패를 뜻하진 않는다며 시간에 쫓기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고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도 오늘 외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비슷한 취지로 말했습니다. 관세 협상에 현재 진행되는 걸 볼 때 이번에 바로 타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에이펙 계기에 있는 한미 정상회담을 목표로 두고 관세 협상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은 다만 안보 현안에 있어선 양국의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방비 지출을 늘리기로 한 이유는 미국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자주 국방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파국을 면했습니다. 양측 고위급 대표단이 한 걸음씩 물러서며 휴전을 택한 겁니다. 오는 30일 한국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도 휴전 담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하 특파원입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리던 미중 무역 전쟁이 일단 미뤄졌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양국 대표단이 말레이시아에서 휴전에 잠정 합의한 겁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하고 미국은 100%의 보복성 추가 관세를 철회하는 방안입니다. I believe that we have the framework for the two leaders to have a very productive meeting for both sides, and I think it will be fantastic. 미국과 중국의 이번 합의는 정치적 현실을 반영한 조정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무역 압박이 양측 모두에게 부담인 만큼 제한적 완화를 통해 다시 시간을 벌어 새로운 협상 도구를 짜려는 의도라는 해석입니다. 이번 합의가 30일 미중 정상회담과 29일 한미 정상회담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의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다급했던 중국과의 갈등을 해결하면서 남은 과제인 한국과의 무역 합의에 집중할 시간을 번 셈입니다. 실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선불로 확정지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양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배제한 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새로운 압박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강태화입니다. 북미 정상의 회동 가능성은 초미의 관심이지만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하며 만나면 정말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기류는 다릅니다. 트럼프 방안에 앞서 최선희 외무상을 러시아로 보냈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이틀 전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러브콜을 보낸 트럼프 대통령. Well, I would if he would contact him, and I was, I'd be open to it 100%. I got along very well with Kim Jong-un. 오늘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만나고 싶어 한다면이라는 전제를 붙여 그를 만나면 정말 좋을 것이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이틀 앞둔 오늘까지도 김 위원장은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회동이 성사될 경우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최선희 북한 외무상도 어제 러시아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2박 3일간 러시아에 머무른 뒤 벨라루스에서 열리는 안보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에 평양을 비우게 됩니다. 이를 두고 북한이 북미 회동을 우회적으로 거절했다는 해석과 북미 정상의 만남에 대해
러시아 측과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방문이란 해석이 분분합니다. 통일부는 에이펙이 북미 정상이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도 최선희 외무상의 방로에 대해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북미 회담의 성사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그런 평가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또 최근 판문점 북측시설에서 이루어진 미화 작업은 통상적인 일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12.3 비상계엄의 1호 판결, 그 당사자는 한덕수 전 총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을 맡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11월 중에 끝내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을 담당하는 지귀현 재판부보다 선고가 빨리 나오게 됩니다. 조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사건을 맡은 이진관 부장판사는 중계 안내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개정된 내란특검법 11조 사항의 시행됨으로 인해서 의무적으로 재판을 중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특검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 안전을 방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내란 재판을 중계해야 하는 겁니다. 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재판 심리를 다음 달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재판부는 11월 중에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다른 사건 진행과 관계없이 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 등으로 이뤄진 결심까지 다음 달에 끝내면 올해 안에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보다 늦게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의 1심 결과가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셈입니다. 지귀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재판 심리를 오는 12월에 끝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한 전 총리의 공소장이 변경됐습니다. 당초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 부장판사의 요구에 따라 이보다 중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외관을 갖추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윤석열 등의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변경하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까지 더해진 한 전 총리의 선고 결과는 윤 전 대통령이나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오늘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나온 증언입니다. 계엄의 그날 밤 한 전 총리뿐 아니라 박 전 장관까지 서명을 챙겼다는 건 처음 나온 증언입니다. 계엄 직전 당시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CCTV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이어서 김혜리 기자입니다. 오늘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추가로 공개된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 CCTV 영상입니다. 계엄 선포 3, 4분 전인 10시 19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담화문을 챙겨 브리핑룸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 증인으로 나온 가운데 강 전 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화를 나누는 CCTV 장면도 공개됐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본인이 기억하는 걸 추론이라 말하는 것도 위증이 될 수 있다며 강 전 실장에게 박 전 장관과의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강 전 실장은 국무회의를 하고 나면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했던 걸로 기억한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서명할 것을 설득했다는 건 알려졌지만 법률가인 박 전 장관도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챙겼다는 건 처음 공개된 내용입니다. 강 전 실장은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한 전 총리가 서명을 했고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 폐기해달라고 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도 왜 이걸 자네가 가져왔나, 날짜가 지났는데 괜찮냐고 물으면서도 사후에 작성된 선포문에 서명은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에게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느냐고 추궁했던 이 부장판사는 오늘도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상대로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했었는지 등을 직접 물은 겁니다. 피고인이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국무회의를 여는데 일부 국무위원들만 연락해서 여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에 추가로 진행할 증인신문을 위해 강희구 전 부속실장에게 외부와 접촉하지 말 것을 직접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샤넬 매장의 직원이 다시 재판에 나왔습니다. 이 직원은 김건희 씨 측근이
매장에 온 날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영부인, 선물, 교환, 이 세 단어가 분명히 기억난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씨 선물이라며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건진법사에 전달한 인물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재판에 샤넬 매장 직원 서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김건희 씨의 그림자 같은 존재 유경옥 전 행정관이 샤넬백을 다른 물건으로 교환할 때 응대한 직원입니다. 직원 서 씨는 2022년 7월 유경옥 씨가 매장에 방문한 날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서 씨는 아침 브리핑이 끝나고 점장이 와서 영부인 교환권 관련해 올 거니 응대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 변호인이 영부인이 교환하고 싶어서 온다고 말을 들은 게 정확하냐고 묻자 서 씨는 영부인, 선물, 교환 세 단어는 기억난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이 당시 성수기라 매장에 들어가려면 최소 1~2시간 기다려야 하는 것 맞냐? 부점장이 연결해준 여성 2명은 오자마자 바로 입장한 것 맞냐고 질문하자 분명히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서 씨는 특검에도 이 같은 취지로 진술했는데 김건희 씨는 특검 조사에서 직원이 의심스럽다, 정치 이념이 달라 잘못 말한 것이란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앞서 같은 해 4월 유경옥 씨를 응대했던 또 다른 직원은 김건희 씨 재판에서 유경옥 씨 수화기 너머로 걸걸한 목소리가 들렸다며 김건희 씨가 아닌가 싶었는데 퇴근하고 유튜브로 확인해 보니 비슷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샤넬백을 구입한 사실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부 질문에 그렇다고 인정했습니다. 건진법사도 최근 재판에서 선물을 받았다고 김건희 씨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통일교 윤 전 본부장의 1심 재판은 다음 달 17일 종결됩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김건희 씨가 국립고궁박물관의 수장고에도 출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 의궤가 있는 곳입니다. 일반에 공개된 건 2016년 단 한 번뿐입니다. 사전에 허가를 받은 소수의 연구자들만 어렵게 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절차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한민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조 왕세손 책봉 때 만들어진 어고는 옥으로 만들어진 옥보입니다. 뒤에 있는 이 금속으로 된 통이 어고를 담기 위한 국립고궁박물관의 수장고는 습도와 온도에 민감한 8만 8천여 점의 유물을 보호하기 위해 좀처럼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곳입니다. 일반 공개는 2016년 단 한 차례, 보통 사전에 허가받은 연구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열람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가 보관된 제2수장고에 2023년 3월 2일 김건희 씨가 들어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문체비서관실을 통해 오전 방문 계획을 알렸고 출입 신청과 허가 절차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박물관 측은 점심 무렵 도착한 김 씨를 위해 평소 굳게 닫힌 철문을 열고 출입증을 태그하며 최소 5개 이상의 보안 절차를 해제했습니다. 김 씨는 박물관 직원과 함께 약 10분 동안 수장고 안에 머물렀지만 김 씨의 출입 기록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조선 왕실의 유물이 보관된 수장고의 문이 김건희 씨 한 사람을 위해 열렸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혜라는 지적에 박물관은 담당자의 기록 누락이라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로부터 사흘 뒤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물관에 찾아와 수장고를 보고 싶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가 수장고에서 조선 왕실의 유물을 빌리거나 반출하려 한 건 아니었는지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임명되기 2달 전 잘 말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적격성 검토서를 보낸 정황을 특검이 포착했습니다. 받은 사람은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인 정모 씨였습니다. 특검은 이 청탁이 정 씨를 거쳐 김건희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합니다. 윤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받는 금거부기 의혹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교육위원장 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배용 전 위원장이 금거부기 등을 건네고 자리를 약속받았다는 겁니다. 이배용 씨가 국가교육위원장직에 임명되는 과정에 사인인 김건희 씨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련자 조사 등 본격적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건희 씨 모친 사무실에서 금거부기를 확인한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의 집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구체적인 청탁이 건너간 걸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되기 2달 전인 2022년 7월 이 전 위원장이 적격성 검토서를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배우자인 정모 씨에게 보낸 메시지를 확보한 겁니다. 적격성 검토서는 업무 수행이 적절한지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특검은 서류와 함께 이 전 위원장이 잘 말해달란 취지로 정 씨에게 보낸 메시지도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2달 뒤 이 전 위원장은 초대 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어려운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특검은 정 씨가 관련 서류를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 친분이 있었고 각자의 청탁을 대신 전해주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특히 전달 경위를 수사해온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금거부기를 직접 전달한 단서도 잡았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정 씨와 함께 서울 서초동에 있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김건희 씨를 직접 만나 건넸던 겁니다. 시점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뒤인 2022년 4월 즈음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세 사람이 그해 9월까지 최소 5차례 만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2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발목 골절로 수술을 받아 조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불출석하고 있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 방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김건희 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휩싸였지만 지난 정권 초기 국민대는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재검증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민대 측은 검증이 부족했다며 다시 판단하겠다고 합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는 2008년 국민대학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대선 전 표절 의혹이 제기됐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8월 국민대는 해당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석사 논문을 검증했던 신동순 숙명여대 교수가 이 논문의 표절률이 32%가 넘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체 논문 134페이지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44페이지에 대한 표절률만으로 30%가 넘으니 1장과 2장 내용은 거의 대부분 표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일부는 온라인상의 글과 유료 지식거래 사이트 등에서 인용 표기 없이 그대로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수들로 구성된 국민검증단 등은 국민대의 재검증위원회 구성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국민대 졸업생들의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가장 안정적이고 권위적 지위를 가졌지만 보장된 독립 권한조차 스스로 포기한 연구윤리위원회, 그리고 단순 의견조차 내기를 반대한 60%의 교수들이야말로 이번 사태에서 큰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손 놓고 있었던 국민대 총장은 결국 이를 재검증하겠다고 했습니다. 외부 기관을 통해 김건희 박사 논문을 재검증하고 검증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며 이와 함께 회원 유지를 멤버 유지라고 적은 논문 등을 학술지에 실었던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도 뒤늦게 이를 재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중학생들이 면허도 없이 몰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30대 엄마가 열흘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는 한 공유 킥보드 업체가 대리점주를 모집할 당시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사고를 내도 법적 책임은 전혀 없다며 법의 사각지대를 홍보수단으로 삼았고 그게 불행한 현실이 됐습니다. 양빈현 기자입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공유 킥보드 업체에게 면허를 확인할 책임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킥보드 업체는 이 같은 법적 사각지대를 파트너 점주를 모집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실제로 면허가 없다고 해서 아예 타지 못하게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요청은 계속해서 저희도 하고요. 근데 없어도 탈 수는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 타도 안전하다고 말하고
업계에서는 당연히 면허가 필요하지만 이건 고등학생 이상 정도면 사고 안 내고 안전하게 잘 타고 다닌다. 이게 공론이고요. 심지어 사고가 나도 회사 책임은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0%입니다. 그 해당 유저가 보험 혜택이나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뿐이고 그래서 너무 참 안타까운 일이다까지지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나 이런 건 파트너 대표님 혹은 본사조차도 없습니다. 정부 역시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 등으로 분류했다고도 말합니다. 국토부가 보니 이건 그렇게 위험한 이동수단이 아니네. 자전거랑 비슷하네 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작년 겨울에 이제 자전거법으로 갑자기 바뀌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 중학생들이 타기 시작을 했어요. 현행법은 솜방망이 규제에 불과합니다. 제가 공동 발의한 피행기본법은 무면허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이를 막지 못한 그 업체에 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해당 업체 측은 규정이 바뀐 직후라 숙지가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무면허 경고 알림을 보고도 이용하는 미성년자까지 업체가 책임질 수 없는 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이라고 했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도 공유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던 건 킥보드는 위험하지 않다는 전제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고를 당한 엄마가 깨어나길 간절하게 바라는 가족들에게 이런 인식들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김휘란 기자가 가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행복했던 내 가족의 시간은 그날 그 시간 완전히 멈췄습니다. 와이프하고 아이는 조금 좀 떨어져서 옆에서 이제 갖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킥보드가 이제 순식간에 피하려는 기색이라던가 속도를 줄이려는 기색 없이 돌진을 해오더라고요. 아빠는 조금 떨어져 걷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모든 걸 목격한 아빠는 지금도 모든 게 믿기지 않습니다. 사실 그 순간 이거는 뭐 병원에 가서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건 정말 큰일 났다. 소리를 지르고 막 절규하면서 막 면허도 없이 둘이 함께 전동 킥보드를 몬 중학생 2명이 가해자였습니다. 중학생들이다 보니 판단이 아직까지 제대로 되지 못하니까 상황의 심각성은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냥 다쳐도 그냥 조금 다쳤겠거니 하는 거. 여러 곳이 손상된 다발성 두개골 골절로 뇌 전체가 심각히 부어오른 상황. 뇌가 두개골이 정말 여러 군데 골절이 딱. 엄마는 열흘째 사경을 헤매고 있지만 너무나 어린 딸들 때문에 아빠는 매 순간 정신을 흔들어 깨웁니다. 비생업은 완전히 내려놓은 상태이기는 하고 빈자리를 제가 아이들한테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아빠만큼은 든든히 너희들 옆에 있다. 저 정말 하늘이 살려주셔서 2살짜리는 악몽처럼 매일 엄마를 찾습니다.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사고 현장에 아무래도 같이 있었다 보니 좀 트라우마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자다가 깨서 엄마를 찾는다던가 엄청 마치 악몽을 꾼 것처럼. 코로나19 우려로 엄마 면회는 안 됩니다. 엄마는 중환자실 안에서 사투를 벌이고 아빠와 딸들은 일상을 견디며 기적을 바랍니다. 사실 인도에서 그런 사고가 날 거라고는 상상을 할 수 정말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JTBC 김희란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 사고를 막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고등학생들이 몰던 킥보드에 60대 여성이 숨지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법을 보완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계엄이 터지면서 모든 논의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김산 기자입니다. 서울 대치동 한 학원가. 무면허 사고는 형사처벌이란 표지판 문구가 무색하게 두 학생이 올라탄 전동 킥보드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위태롭게 부둥켜하는 학생들은 인도든 차도든 가리지 않고 내달립니다.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운전이 만연해 있는 겁니다.
지난해 6월에도 미성년자들이 탄 전동 킥보드가 60대 부부를 쳐 부인은 숨지고 남편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충격적인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도 움직였습니다. 아주 어린 학생들이나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사실상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엄격한 조치를 취해서 비슷한 시기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선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유 킥보드 사업자의 운전면허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현행법상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면 운전자에게만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발의한 지 얼마 안 돼 12.3 비상계엄이 터졌고 관련 논의는 모두 중단됐습니다.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어느 정도 있었고 여야를 할 것 없이 많은 의원들께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던 법안이거든요. 지난해 말 비상계엄 이후에 모든 논의가 중단되어 버렸어요. 시기적으로 아쉬움이 크게 있습니다. 모든 논의가 멈춰버린 사이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2021년 7,200여 건에서 지난해 3만 7천여 건으로 폭증했습니다. 올해 역시 8월까지 적발 건수는 2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대책이 늦어지는 사이 어린 딸과 인도를 걷던 엄마는 무면허 중학생 2명이 모는 킥보드에 치여 열흘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계엄 바로 다음 날 우원식 의장과 한동훈 전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을 올렸던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 내란 특검이 자택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황 전 총리는 문을 걸어 잠근 채 지지자를 집 앞으로 모아서 대치를 이어갔고 결국 특검은 9시간 만에 철수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총리 주거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오전부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집에 있는 황 전 총리가 문을 잠근 채 거부하며 대치를 이어갔고 특검은 오후 6시에 결국 철수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SNS에 진실에 힘을 실어달라며 본인 집 주소까지 공개했습니다. 이를 본 지지자들이 집 앞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황 전 총리 행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황 전 총리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12월 4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란 글을 올렸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고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황 전 총리도 법무부 장관을 거친 법률가라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협조해줬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황 전 총리의 지위를 고려할 때 내란 핵심 피의자들과의 공모관계도 같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쓴 것인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친윤 검사 3명이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수사를 방해했다며 순직 해병 특검이 당시 공수처 관련자들을 피의자로 입건한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소환 조사를 총선 뒤로 미루거나 수사 외압은 소설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도 막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은 오늘 김선규 전 공수처장 대행과 송창진 전 공수처 차장 대행을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이 지난해 공수처의 최상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2014년 당시 김선규 처장 대행이 총선 이후에 관련자를 소환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리며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송창진 차장 대행이 수사외압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막은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지난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피의자 5명에 대해 법원은 수사기간이 길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특검은 오히려 기간이 길었던 만큼 수사방해가 있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특검이 공수처에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 친윤 검사의 방해를 적시했던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김선규, 송창진 등 친윤 검사 3인이
주인 검사의 영장 청구 권한을 방해했다고 한 겁니다. 이들은 과거 대검 중수부 등에서 일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특수통 출신입니다. 특히 송 부장검사는 공수처 임용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이종호 전 대표의 변호도 맡았습니다. 해병대 관련된 수사 외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종호 씨가 하는 걸 모르셨어요? 그러면은 부연 설명드려도 되겠습니다. 1년씩이나 수사하시면서 이종호 씨 실체도 몰랐다고요?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동훈 공수처장은 위증 정황을 파악하고서도 약 1년 동안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오 전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했고 이번 주 중에 오 전 차장에 대해 소환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체포됐다 풀려난 지 23일 만에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또다시 작심한 듯 경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1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3차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4일 석방된 이후로 처음 이뤄지는 조사입니다. 출석한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영등포 경찰서 유치장 한 2~3평 정도 될까요? 거기서 2박 3일을 지내고 보니까 이렇게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겠구나. 한번 체포된 뒤로는 경찰이 무섭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경찰을 보면 어떤 느낌을 가지느냐 하면 불안합니다. 나를 잡아 가둘 수도 있겠구나.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보수 성향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2일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체포적 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50시간 만에 석방됐습니다. 당시 영장 집행이 과도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은 적법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출석 요구에 6번 불응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된 것을 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나온 이 전 위원장 측은 조사 내용이 형식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불필요하게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한 행위는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주말 대낮에 시장 한복판에서 칼부림이 발생해 2명이 크게 다쳤는데 이 중 1명이 결국 숨졌습니다. 서비스로 주는 복권을 왜 나만 안 주냐며 6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식당에서 나온 한 여성이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습니다. 함께 나온 남성도 고통을 참기 힘든 듯 얼굴을 감싸쥡니다. 곧이어 다른 남성이 흉기를 들고 따라 나와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그 순간 인근에 있던 상인과 시민들이 달려들어 제압합니다. 칼에 찔린 피해자가 뛰쳐나와 쓰러져 있는 사이 칼든 가해자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이곳에서 시민들에 의해 제압됐습니다. 또 칼 들고 막 나와서 아줌마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꼭 찌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 와중에 아저씨도 이 사람을 잡아당기고 저도 경찰에 발길질을 했는데 넘어지더라고요. 어제 오후 2시쯤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60대 식당 주인 부부가 흉기에 찔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3분 만에 출동한 경찰은 60대 가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식당은 평소 손님들에게 홍보용 복권을 나눠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이라 복권을 줄 수 없었고 대신 음식값을 깎아주겠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비 끝에 가해 남성은 가지고 있던 흉기를 식당 주인 부부에게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부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남성은 중태고 여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겠다며 돈을 모아놓고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에 넘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이 9억 원이 넘습니다. 송혜수 기자입니다. 축구장에 폭죽이 터지고 사람들은 트로피를 보며 즐거워합니다. 얼마 전 추석 명절에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남성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 지난 16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변명의 기회가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체포 적부심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018년 유학생 비자로 입국한 남성은 비자가 만료된 뒤에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3개월마다 난민 신청을 하며 국내에서 버텼습니다. 그러면서 만든 게 난민을 위한 자선 모금 단체였습니다. 축구 대회를 열어 자국 출신 회원들을 상대로 모금 활동을 벌이고 아프리카 우물 사업을 추진하는 한 자선 단체를 내세워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만 9억 5,200여만 원입니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부금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인 KTJ로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액수만 2,700만 원으로 국내에서 밝혀진 테러 자금 지원 규모로는 사상 최대입니다. 남성은 소셜미디어에 알라신이 원한다면 이슬람에 반대하는 모든 것과 싸워야 한다는 내용의 선동글을 꾸준히 올리며 이슬람 극단주의를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남성은 테러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국정원, 미국 FBI와 공조를 통해 공범 여부와 추가 자금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JTBC 송혜수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엔 롱패딩에 털신까지 등장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에 내려진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에 다들 꽁꽁 싸맸는데요. 내일은 더 춥다고 합니다. 박상욱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도심 출근길엔 목도리는 물론 무릎까지 오는 긴 패딩도 등장했습니다. 털모자에 마스크는 가지고 나왔지만 장갑은 미처 못 챙겨 손이 시렵습니다. 어젯밤부터 북쪽의 차가운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치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덕유산 향적봉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나무 서리가 관측됐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등엔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의 기온은 10도 안팎에 머물 만큼 쌀쌀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아침에 일어나기도 너무 힘들고 씻기도 좀 싫고 이 신발도 털 신발인데 오늘 게시했고 이것도 저번 주까지는 약간 과해 보여서 못 입고 있다가 오늘 게시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추위에 마트에선 담요와 핫팩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오늘 밤부터입니다. 중부지방에 내려졌던 한파특보는 점심 무렵 해제됐지만 밤부터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북쪽의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온 가운데 밤사이 복사냉각까지 더해져 월요일보다 1에서 5도가량 더 떨어져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대전 2도, 대구 3도 등 오늘보다 더 낮아지고 경기 양주와 경북 봉화는 영하 3도, 대관령은 영하 4도까지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모레까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후 기온은 다시 회복할 전망이지만 금요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비가 예상돼 낮엔 여전히 쌀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캄보디아 총리를 만나 스캠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코리아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스캠 범죄로 국민들이 예민해 있다고 이 대통령이 전하자 캄보디아 총리는 남 탓하고 싶진 않지만 영내 국가들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이튿날 오전 훈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회담으로 공식 일정을 재개했습니다. 최근 한국인이 연루된 스캠 범죄 대응에 감사를 표한 이 대통령은 양국 간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이 스캠 범죄 때문에 우리 국민들 전체가 매우 예민한 상태인데 우리 캄보디아 당국이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 각별한 배려를 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넷 총리도 한국인 사망 사건에 유감을 표하고 아세안 국가 간의 공동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As you may know, this is not a single country issue. It's a regional issue. It's a regional network. 대통령실은 양국이 한국인 사건을 전담하는 공동 태스크포스인 코리아 전담반을 다음 달부터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 대통령도 푸놈펜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 하향 검토를 지시했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한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2029년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강화와 함께 연간 교역액 3천억 달러 달성, 자유무역 협정 개선 협상도 제시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어젯밤 귀국하면서 한일 정상 간 첫 만남은 경주에서 이뤄지게 됐습니다. 이 대통령도 말레이시아와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오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틀 뒤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JTBC 최규진입니다. 각국 정상들이 모일 경주에서 가장 경주다운 전시도 열립니다. 신라시대 금관 6점을 선보이는데 발굴까지 1500년, 이렇게 한자리에 모으는데 또 100년이 걸렸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미리 보여드립니다. 나뭇가지를 닮은 세움으로 하늘과 땅을 이으려 했고 곱은 옥과 달개를 달아 생동감을 살렸습니다. 부와 권력이 사후 세계에도 이어지길 바랐던 신라인들은 무덤 주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황금으로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머리엔 어김없이 금관이 있었습니다. 땅속에서 세상 빛을 보기까지 1500년, 그리고 한자리에 모이는데 또 100년이 걸렸습니다. 100년 만에 저희가 전시를 했고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다시 이런 전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21년 금관총 금관을 시작으로 1974년 황남대총 금관까지 발굴 이후 서울과 청주, 경주에서 흩어져 전시되어 온 신라시대 금관 6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라 금관은 머리띠에 세움 장식 그리고 흘러내리는 장식인 드리개까지 서로 비슷한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인들은 그 안에 자신만의 개성을 새겨 넣었습니다. 황남대총 북분 금관은 세 쌍의 드리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서봉청 금관은 안에 둥근 모자가 있고 그 위에 새 모양 장식이 있습니다. 금관뿐 아니라 금허리띠 6점과 금장신구까지 모두 20점의 황금 문화유산이 전시되는데 이 중 국보가 7점, 보물도 7점입니다. 황금의 나라 신라의 위용을 집약적으로 볼 수 있는 이번 특별전은 에이펙이 끝나는 다음 달 2일부터 시민들에게 공개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2022년 대선 당시 검찰이 감정했던 편지 2장이 논란이 됐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선 후보 측에 조폭이 돈을 줬다는 편지가 공개됐었는데 이 편지가 조작됐다는 걸 필적 감정을 통해 검찰이 미리 알고도 숨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법사위 국정감사장 한켠에 가림막이 등장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문서감정 업무를 맡았던 오세원 참고인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 연구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공개한 편지 2장을 당시 감정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직폭력배와 연루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 연구사는 당시 편지 내용 가운데 이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상부에서 내린 최종 결론은 판단할 수 없다였습니다. 결재를 올렸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상대적으로 긴 감정 경력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은 검찰이 2022년 대선에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감정 결과가 대선 전에 반영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이익을 도모한 검찰의 부패행위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당시 변경된 국제 기준에 맞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3인 합의제로 하는 게 원칙이다 해서 3인 합의제가 서로 3인의 의견이 맞지 않으면 판단 불능으로 가라는 그 표준 조항이 있습니다. 노 대행은 또 검찰개혁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보안 수사권 필요성은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이 재수사에 진범을 잡은 사례 등이 하루 50건 가까이 된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 저는 그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저지선 내지는 제2방어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쿠팡 수사 외압 의혹 등을 거론하며 보안 수사권 필요성을 일축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11호 부동산 대책 후폭풍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첫 유감 표명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폭등이라는 미래 재앙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불편을 겪은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에선 대책을 철회하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11호 부동산 대책 발표 뒤 이어지는 후폭풍에 대통령실에서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안타깝고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부동산의 폭등이라는 게
미래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네. 이거를 방치했을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보유세 강화 카드를 놓고도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책에 대한 우려에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실언 논란이 맞물리면서 심상치 않은 여론 추이를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실제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51.2%로 2주 연속 하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지지율도 같이 떨어졌는데 특히 중도층에선 일주일 만에 6.1%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당내에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나 그린벨트 해제 이야기도 나오지만 지도부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열린 자세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어떤 것도 논의할 계획이 있다거나 정해진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야당은 정부 여당이 부동산 정책에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규제 정책이 실수요자를 월세 세입자로 내몰고 국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좌절시켰습니다. 대책 발표 뒤 열흘 동안 땜질 처방만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지역 청년층과 현장 간담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패션도 정치다? 자, 지금 내년 지방선거가 200일 정도 남았죠. 한동훈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 공개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자,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한 전 대표가 몸을 던져서라도 야당을 구해야 한다거나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선긋기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 자, 먼저 들어보시죠. 저한테만 이렇게 다들 던지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역시 농담이고요. 정치는 미리 정해진 게 아니니까 얘기할 수 없으면 저는 지금 현재 제가 밖에서도 얘기했지만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 정치인의 발언이 또 달라질 수도 있고요. 특히 선거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요. 좀 지켜봐야겠죠. 그런데 출마를 안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거로 내세울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사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지금 윤 어게인 세력의 지지를 얻었던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는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공천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어느 정도의 회의론도 있었습니다. 예. 설사 공천을 하더라도 또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 같은 이른바 민주당 강세 지역에 주지 않겠느냐. 좋은 곳은 공천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그 희생론이나 차출설을 선제적으로 미리 차단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는 거고요. 예. 한 전 대표는 참고로 탄핵 이전부터 당 내에서도 저렇게 패션 우파, 그러니까 겉으로만 좀 우파인 척한다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탄핵 이후에는 그 윤 어게인 지지층에서 저런 비판이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패션 우파. 패션으로 화제가 된 적이 꽤 많은데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마침 오늘 정무위 국감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패션 정치가 언급이 돼서 눈길을 또 끌었습니다. 예. 자,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시절 패션도 정치라는 저런 보고서를 작성한 게 드러났습니다. 자, 이복현 당시 원장의 옷차림을 컨설팅해줬다 이런 지적이 있는 건데 자, 이복현 당시 원장이 닮아야 되는 한동훈 대표적인 정치인의 패션으로 언급된 게 바로 한동훈 전 대표의 이 옷차림이었습니다. 이게 언제냐? 지난해 1월이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된 직후에 부산을 방문할 때 입었던 옷이죠. 예. 저 흰색 맨투맨인데 1992라는 것은 부산을 지역으로 연구한 그 자이언츠의 마지막 한국 시리즈 우승입니다. 실제로 그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 야구를 좋아하는 부산 민심을 디테일 있게 자극했다는 평가다라고 적어 넣었습니다. 예. 금감원이 정치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정치인의 패션을 연구하는 게 적절치는 않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리고 금감원의 패션 분석이 맞는지도 좀 따져봐야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자, 부산이라서 1992라고 하면 만약에 대전에 갈 거면 1999 패션을 입어야 되느냐 이런 부족도 있는 것이었고요. 실제 당시 이준석 대표는 1992는 부산에서는
아주 아픈 숫자다라면서 잘못된 패션의 메시지다라고 지적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일단 금감원 보고서에서는 이복현 당시 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적극 따라해야 된다면서 그보다 앞서서 저렇게 캐주얼 입었던 것들을 적극적인 사례로 발굴해서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금감원이 금융정책이 아니라 기관장 개인의 어떤 그 이미지 전략에만 신경 쓴다라는 비판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이 정도 되면 정치 컨설팅이죠. 웃으시는데 이찬님 원장 이런 거 할래요? 저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네, 다음 이슈는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그림도 정치다. 자, 계속 정무위 국감 이야기인데요.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오후 국감 도중에 그림을 그리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무슨 그림인지 바로 보시면 자, 컴퓨터 화면에 고릴라라는 검색을 해서 그 검색창을 띄우는 뒤에 고릴라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연필도 바꿔가면서 상당히 색칠을 정성스럽게 마치 국정감사가 아니라 미술 수업을 받는 것처럼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자, 온라인 등에서는 저렇게 언론 카메라가 찍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놓고 다른 일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 상당히 당황스럽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의외로 그림은 또 잘 그렸다라는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소수 의견이요. 의원들이 본인 질의 시간이 끝나면은 뭐 다른 일을 하기도 하고 잠깐 나가기도 하죠. 그런데 저렇게 그림 그리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왜 고릴라를 그렇게 그리고 있었는지, 왜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있었는지 유영하 의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네. 다만 이제 미안합니다라고 문자만 보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답변을 못해서 미안한 건지 국정감사 시간에 다른 행위를 해서 미안한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예, 미안합니다. 한마디 왔군요. 잘 들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선한 눈매, 길고 매끈한 코, 올라간 입꼬리. 그런데 한쪽은 깨져버린 얼굴. 7세기 신라의 얼굴무늬 수막새입니다. 처마 끝에 수막새는 빗물을 막고 지붕을 보호하는 마감재이자 아름다운 장식품이기도 합니다. 이봉직 시인의 동시 웃는 기와엔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기와 하나가 처마 밑으로 떨어져 얼굴 한쪽이 금가고 깨졌지만 웃음은 깨지지 않고 나뭇잎 뒤에 숨은 초승달처럼 웃고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한번 웃어주면 천년을 가는 그런 웃음을 남기고 싶어 웃는 기와 흉내를 내봅니다. 7년 전 보물 2010호로 지정된 이 수막새. 경주에선 일반 가정에도 식당 간판에도 빵 봉투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날갯짓하는 나비, 그 옆에 수막새. 경주 에이펙의 엠블럼은 연결과 혁신, 번영을 상징합니다. 천년의 미소가 세계를 맞이하는 그 문은 곧 열리고 한국의 위상을 또 한 번 올릴 수 있는 그 무대는 곧 펼쳐집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네, 저희 뉴스룸은 내일부터 에이펙이 끝날 때까지 경주 현지의 특설 스튜디오에서 진행됩니다. 에이펙 현장의 곳곳에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요 인사들의 인터뷰도 준비돼 있습니다. 내일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